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사이오닉의 고석현 대표님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고 대표님과의 톡을 마무리하면서 이 회사의 성과가 곧 인재의 성과이고 인재의 성과는 토큰 사용량에 비례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대화를 끝맺었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웠죠.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시간이 한참 흘렀고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가 나오면서 또 그러한 미래가 사이오닉이라는 회사에 미리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오늘 한번 그 화제의 주인공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임직원들의 성과가 토큰의 사용량에 비례하는 것 같다. 토큰을 꼭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이런 되게 좀 위험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걸 저희 회사에 좀 증명하고 계신 제가 볼 때는 거의 10명, 100명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 저희 임직원분 박진영님을 좀 모셨습니다. 같이 이야기 드려보면서 한번 그 발언을 수습해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10X 엔지니어이신 건가요? 100X 엔지니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헌드레드인 것 같아요. 10이 아니라. 네. 예,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클로드 코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의 기간 동안 약 5억 원어치의 토큰을 태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클로드 토큰 사용량 글로벌 1위를 하셨고 레딧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셨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영님. 네, 반갑습니다. 사이오닉 AI의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저 소개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지난 한 8월쯤에 이제 클로드 코드 사용량이 한 5억 원 정도의 토큰 사용량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나는 뭐라고 좀 훈장 같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결국에는 AI는 예를 들면 많이 쓰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많은 어떤 뭐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혜를 얻기도 하고,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AI라는 친구한테 더 좋은 인풋을 넣고, 이제 이 친구 예를 들면 아웃풋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마치 양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사용을 해야 또 내가 특정 AI 모델의 약간 뭐 비헤이비어나 아니면은 어떤 좀 약간 선호하는 어떤 또 형태를 좀 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한테 내가 최대한 많은 일을 내가 좀 맡기면서 이 지능적 잠재력을 내가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토큰 사용량을 정말 많이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실제로 5억 원이 사용된 거는 아닌 거죠. 청취자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실제로 이제 한 달에 5억 원을 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 한 달에 5억을 낸 건 아니고 200불이죠. 200불짜리 계정을 한 3개 정도, 그럼 이제 저희가 한 600불을 가지고 이제 5억을 만드는 어쩌면 약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만든 거죠. 600불에 한 80만 원 정도 사용을 해서 이제 5억 원치의 이제 토큰 사용량을 이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링크드인에 올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클로드 코드의 그 계정 지원을 이제 요청을 할 때, 이제 저기 뭐 사이오닉이라는 이제 회사에서는 어떤 직원이 이제 한 달에 5억 원을 쓰는데 우리 회사는 뭐 30만 원도 수령 못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전 직원을 도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그 뭐 미담도 이제 제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링크드인 포스팅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CC 유지즈가 그런 거를 측정해주는 뭐 CC 유스는 여기 보면은 클로드 코드 토큰 유스를 리포트라 해가지고 이제 로컬에서 이제 클로드 코드 사용을 하면은 사용한 만큼의 이제 토큰의 이제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토큰의 양이 사용됐는지. 그럼 이제 데일리로 이제 환율에 따라 계산을 해가지고 뭐 너는 이 정도의 어치의 토큰을 사용했어가 라는 게 이제 오는 거죠. 사이오닉 리서치 팀에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뭐 코덱스나 아니면은 뭐 QN 코드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용량이 하루 사용량이 뭐 500불이 안 되면은 오늘 일을 안 하셨네요. 뭐 업무를 안 하셨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좀 재미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8월에 매니페스토 같은 것도 한번 제가 클로드 코드 시켜서 만들어봤어요. 한 6월쯤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뭐 에자일 매니페스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프로그래밍 처음 공부할 때 막 읽어보기도 하고, 약간 이런 철학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AI랑 함께 이제 어떤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 이제 새로운 세상의 어떤 시작점에서 매니페스토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배포하고 하면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클로드 코드가 이제 유행을 타기 조금 전이었어요. 이게 6월 말, 5월 말 이제 이 정도여가지고 이제 저는 이때는 5억 원 안 썼고 이때 한 5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사용을 예를 들면 하면은 좀 이게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5천만 원치의 토큰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결과물이나 뭐 아웃풋도 결국엔 내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내가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태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뭐 승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용했던 그 토큰 자체가 얼마나 유의미한가, 이런 것들도 좀 사실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뭐 이제 담은 거를 이제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이제 매니페스토 만들어서 긱뉴스나 아니면은 해커뉴스에 좀 올렸었는데, 근데 그 긱뉴스에 이제 악플이 달려가지고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작성했던 매니페스토는 AI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제 저는 그런 마인드셋.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좀 뭐 철학과 비슷한데 최대한 좋은 모델을 잘 이제 앙상블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GPT-5 프로가 좋으니까 뭐 GPT-5 프로만 써야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파이썬은 좀 약간 파이썬의 코드 컨벤션 같은 걸 잘 지키는 거는 주로 클로드가 좀 잘 지키는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고, 아니면은 고학력적인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 좀 크리티컬 띵킹을 요구하는 거는 GPT-5 하이가 굉장히 잘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드미나 아니면 또 문서 작성 같은 거는 굉장히 제미나이가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특정 모델 주령 모델 주포를 내가 하나 선택을 하고 그럼 내가 그 주포 모델로 이제 내가 쭉 가는데, 또 반대로 이제 그 주포 모델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모델 자체도 굉장히 뭐 좀 편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특정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모델을 좀 호출해서 이제 어떤 그 디베이트를 좀 시켜가지고 B 모델이 이제 뭐 코드 리뷰를 할 때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A 모델이 굉장히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내가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죠, A 모델이. 왜냐면 B 모델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크다운 파일의 형태로 이제 전달을 하니까 이제 그 마크다운 파일이 나오면 저도 읽어보죠. 뭐 저말도 아이디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애한테 이제 뭐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함께 이제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모델 굉장히 같이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의 어떤 매니페스토를 제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에저일 매니페스토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왼쪽에 있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쓰였던 거잖아요. 지금 진영님 안에서의 심상이 지금 뭔가가 더 가치 있다라는 거를 약간 선언하신 느낌인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모델만 쓰는 것보다는 여러 모델 쓰는 것이 좋다. 값싼 모델보다는 비싼 모델을 이제 양성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냥 이제 컨텍스트에 맡기기보다는 이제 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분명하게 이제 말다운 파일로 이제 문서화를 이제 지속적으로 시켜서 그걸 회람시키는 것이 좋다. 네. 이런 어떤 매니페스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기 이제 적혀 있는 것도 이제 그쵸, 5천만 원치의 토큰 사용량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악플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야, 저러면은 유지보수 누가 하냐? 저러면은 뭐 울트라 띵크가 아니라 이제 약간 마케팅 용어 아니야? 행오버 띵크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악플 달렸었는데, 그래서 이거 악플을 이제 보더니 이제 저희 그 리서치 팀 하시는 분들이 저거 이제 한두 달 정도 뒤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의 가치를 알 것이다 라고 이제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뒤에 이제 클로드 코드 갑자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유명해졌더라고요. 제가 클로드에서 그 울트라 띵크로 만든 이제 결과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요즘 그 좀 취미로 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요즘 구글 인마인드가 좀 페이퍼를 많이 냅니다. 많은데 뭐 많이 내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이미지 쪽으로도 많이 내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텍스트 인베딩 쪽으로도 많이 내고, 좀 이런 어떤 그 다양한 페이퍼를 내고 있는데, 보면은 임플멘테이션이 없거나 아니면은 임플멘테이션이 굉장히 한 부분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이제 코드 베이스의 일부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페이퍼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결과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왜냐면 결과물이 있으면은 실제로 보여주는 게 있고 사람들한테 이제 좀 증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페이퍼 코드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만약에 유명한 어떤 논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실제 결과물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뽑아내면은 어떨까? 근데 이제 기존에라면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쓰이거나 내가 뭐 좀 많은 어떤 좀 공수로 들어야 됐을 텐데,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이제 공수 안 들은다는 건 아니지만 AI랑 일도 함께 하는 내가 뭐 1, 2, 3, 4, 5, 6, 7, 8, 90 중에서 내가 3, 4, 5만 하고 나머지 1부터 뭐 10까지 정도의 일은 사실 얘한테
델레게이션을 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제가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가져온 게 이제 그 무페라라고 해가지고 그 뭐 코발트를 이제 좀 잘 이제 싸게 사용해보자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야 멀티벡터라는 이제 임베딩의 방법을 굉장히 싸게 잘 사용을 해보자라는 이제 딥마인드 페이퍼가 이게 이제 7월인가 6월에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클로드 오프스 4.1이랑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2.0 프로를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임플멘테이션 했습니다. 설릉에 있는 사우나에서 제가 한 새벽 1시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미나이 2.0 프로랑은 이제 논문 리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구체적인 이제 테크니컬 임플멘테이션에 대한 어떤 스펙 사양을 이제 마크다운으로 같이 최종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클로드 4.1한테 이제 돌린 거죠. 4.1한테 웃긴 포인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가 누구예요?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드. 그 사우나에서요? 예, 네, 설릉 사우나에서 그러니까 사우나 하다 말고 코딩을 하셨던 잠이 거예요? 안 와가지고 그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걸 했습니다. 제가 조금 코멘트하면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무베라라는 논문과 구현체가 지금 저희는 되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음 검색을 바꿀 약간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사우나에도 조금 하고 있다가 시작한다는 게 엄청난 일인 거죠. 제 생각엔 한 5년 뒤, 3년 뒤에 이 접근 방법 외에 거의 모든 검색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쉽게 갑자기 사우나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게 저번에 석현님이 그 파인콘 대표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 거다 그 맥락하고 맞습니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벡터DB 회사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맥락이 하나 있고, 진영님께도 얘기해 저도 좀 코멘트를 해보면 사실 다들 이렇게 이런 접근 생각할 수 있어요. 뭐 AI 많이 있어 성과 내면 좋죠. 근데 대부분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근데 사실 이런 논의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한 40년, 50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코네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그걸 만드는 조직의 구조를 닮아간다. 소프트웨어의 3개의 모듈, 4개의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아마도 그걸 만든 회사는 4개의 팀이나 3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조직의 구조가 소프트웨어에 좀 투영되는 게 있고, 뭐 이게 좀 여러 가지 인력적인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일 것이다인데, 지금 AI에 말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흔히 그 버스 팩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원 중 하나가 사고가 났을 때, 버스에 치였을 때 이게 얼마나 문맥이 있느냐. 근데 이게 이런 클로드 코드가 되고 AI 에이전트가 되면서 누군가는 약간 조롱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의 코드는 버스 팩터가 0이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코드야.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시니어분들이 걱정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사실 클로드 코드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버스 팩터가 무한대다. 왜냐하면 뭐 문맥이 왕이다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문맥을 AI에 제공해라. 사실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그 문맥은 모두에게 공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가 클로드 코드에 넣은 어떤 컨텍스트 그걸 또 정의하기 위해서 했던 저희는 뭐 테크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으면 그 누구라도 이걸 재현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 팩터가 무한대다. 그리고 아까 코네이 법칙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의 구조를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담는다고 하면 미래에 생산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한의 에이전트가 있다는 조직 구조를 그냥 투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겪어본 많은 회사들, 좀 큰 대기업이죠. 그럼 개발자의 숫자랑 코드 리포지터리 숫자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10,000명 정도 있는 회사에 개발자 2,000명이라면 코드 리포지터리가 한 2,000개 정도 되고 한 1,000명 정도 있는 곳이 오래된 곳입니다. 한 1,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사실 한 10명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내부 기술 한번 보면 뭐 공유하기는 너무 짜치긴 한데 한 3,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희의 소프트웨어 구조 그런 것들을 뭐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죠. 그럼 엮는 구조가 한 직원이 10배, 30배 있는 것처럼 이미 투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I로 어떤 제품을 만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가정 자체 생기면서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모든 문맥이 남으며 아까 말한 무한의 버스 팩터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히스토리나 컨텍스테이션 사일로가 아예 해체되고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반대로 말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아닌 회사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겠다. 애초부터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걸 감안해서 또 진영님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레이어가 2개라서 청취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베라를 파이썬 구현체를 만드는 이야기인데 그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레이를 한 겹 더 쌓아주셔가지고 요걸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더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말씀대로 그 고석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제 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당 그 보통 뭐 서버를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죠. 사우나에서 예를 들면 나 오늘 이거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레포를 만든 다음에 그럼 이제 뭐 그냥 이제 뭐야 클라우드나 이제 제미나이나 얘기를 해보고 뭐 구현자 만든 다음에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뭐야 2시간, 3시간 안에 어떤 새로운 어떤 신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배포를 했으면은 어쨌든 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저희 뭐 옆에 있는 옆 사람한테 주든 앞 사람한테 주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피드백을 그냥 빨리 쌓아놓고 그럼 이거를 이제 새로운 그 컨텍스트를 이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런 피드백이 있으니까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추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냐 이 무베르 파이를 올리고 나서 올리고 나서 사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링크드인이 많이 그 좀 터졌거든요. 네, 여덟 명이 터져서 좀 몇 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뭐 외국인한테 일단 연락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뭐 MIT 이런 양반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최근에 뭐 왔던 게 그 진화에서 퍼플렉시티로 이직을 하셨던 그 왕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진화 인베딩 쪽 헤드의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뭐 저는 DM 모양 오기도 하고 그냥 뭐 XAI 이런 분이랑 막 팔로우 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주위에 받았습니다. 주위에 받고 이제 뭐 킬러 코드 요즘 요거 바이브 코딩 그 도구로도 많이 좀 유명한데 이제 여기서 인터뷰도 하나 좀 따갔습니다 저한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에이전트 도구를 굉장히 좀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클로드 코드를 좀 사용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도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랑 예를 들면 바이브 코딩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코드가 나온다던데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인식들에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저희가 계속 제 관심사는 이제 굉장히 예를 들면 내가 낯설고 내가 잘 모르고 그다음 난이도가 높은 어떤 요구 사항을 내가 AI랑 함께 좀 어떻게 잘 부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좀 관심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그 뭐 휘발적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뭐 다음 토큰을 그냥 뱉는 형태의 어떤 구현에서도 안 되고 굉장히 구현자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AI는 코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아마 많은 그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뭐 파일을 예를 들면 수정을 하다가 그 내가 다른 어떤 지시를 어쩌다 같이 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AI 도구가 굉장히 그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파일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파일 자체가 깨져버리기도 하고 깨져버리다가 내가 이거를 뭐 과거로 돌리고 싶어 라는 어떤 명령을 주니까 이제 어떤 특정의 그 변경들이 한꺼번에 다 이전을 넘어가서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한 번에 굉장히 그 모든 거를 다 해결했다고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고석현 대표님도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할 때 토큰 사용량 굉장히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뭐 100불도 안 나오는데 저는 맨날 이제 5억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 좀 고민해봤는데 이거 같아. 원래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면 사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주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트래킹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나의 어떤 범위 안에서 이제 날 대신해주는 어떤 친구처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잘 모르거나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시도하려고 하면은 사실 해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체적인 요구사항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굉장히 그 최종 그 아웃풋만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AI 자체도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원하는 게 유저가 있긴 한데 그 안에서의 과정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AI 입장에서도 그 과정에서 이제 작업 자체를 굉장히 혼돈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만들다 만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피드백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혼돈의 상태에 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상태가 되면 가장 최악이고 그러면 사전에 이제 이런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그 방법 중 하나가 그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너 자신을 알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너 자신을 알라가 되려면 그러면 너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냐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명확하게 예를 들면 사전에 내가 어떤 스펙의 어떤 문서나 어떤 사양을 좀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재밌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애자일 매니페스토를 보면은 문서보다는 돌아가는 코드가 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코드의 어떤 변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근데 문서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그 탁상 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이제 너무나도 쉬운 행위예요. 너무나도 쉬운 행위인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납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은 동작하는 코드는 너무 빨리 만들어지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그 코딩 CI 도구를 예를 들면은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제 뭐 GPT-5 같은 어떤 프로나 이제 이런 친구들과 함께 예를 들면은 주로 마크다운 형태로 그 내가 어떤 스펙이 있는지를 먼저 이제 디스커션을 충분히 하고 이제 나도 동의해야 되고 이제 내 앞에 있는 AI 모델도 동의해야 되고 이제 옆에 있는 제미나이 모델도 동의가 되고 3자 오케이가 된 상태에서 저는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이걸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는 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 스코프만 최대한 줄여서 코딩 CLI 도구는 최대한 파일 편집 자체에 이제 집중하고 그 어떤 완결성이 있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도록 이 코딩 CLI 도구에 좀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뭐 테크 스펙의 일부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뭐 백그라운드나 꼴이나 뭐 넌꼴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너는 이런 프로포스 체인지에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니까 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변경을 만들어야 되고 뭐 저런 변경은 만들어서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코드와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스펙 문서를 이제 회람을 예를 들면은 뭐 미리 다 뭐 제미나이 뭐 딥띵크나 뭐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회람을 시켜서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를 이제 CLI에 던지는데 그러면 이제 뭐 코딩 CLI 도구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 베이스의 맥락을 굉장히 잘 아는 친구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내가 모든 뭐 코드 베이스가 예를 들면 작으면 다 넣으면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동작하는 프로덕션 레벨의 코드 베이스에서는 그 코딩 CLI 도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제 코드 베이스를 좀 더 명확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랩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뭐 리눅스의 툴을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코딩 CLI 도구가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럼 이제 이런 펑션 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이런 문서 회람이 있으니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너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지를 네가 스스로 to-do.md를 작성을 해서 너가 스스로 너의 계획을 세워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너가 스스로 너의 계획을 세우면 이걸 다시 저는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이제 GPT 프로한테 다 회람을 시키죠. 이런 플랜.md가 나왔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세부 계획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부 계획을 당신이 그 어프로브 하겠습니까? 어프로브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어프로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디스커션 하는 거죠. 충분히라고 하는 거는 모든 모델이 다 억셉을 하기 전까지 이제 다음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것들이 다 억셉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보면은 to-do.md 지금 하나하나가 다 이제 뭐 1번, 2번, 뭐 3번, 4번. 그럼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은 코딩 CLI가 내가 코딩 CLI 도구를 켜서 이걸 내가 마감을 하고 내가 이제 리뷰를 하고 커밋을 하는 어떤 하나의 작은 사이클을 만드는 게 이 하나하나의 이제 태스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가 하나의 원 컨버세이션의 턴은 이 한 줄, 이 서브 태스크 하나를 내가 이 코딩 CLI 도구가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충분히 브리핑을 해라. 그럼 내가 브리핑을 해서 읽어보고 뭐 이제 옆에 있는 옆 모델한테 앞 모델한테 물어보고 이제 오케이 사인 나면 이제 그 다음 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최대한 예를 들면 많이 자동화를 하려는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뭐 남들은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뭐 100토큰 이렇게 쓸 건데 예를 들면 저는 막 5,000 토큰 막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빨리 돌게 만드는 것이 사실 제가 관심사에 있기 때문이죠. 코딩 들어가기 전에 쓰는 토큰이 지금 되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이거 약간 농담이지만 그 옛날 사람들만 아는 신세기 에반게리오의
마기 시스템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도 세 개의 컴퓨터가 합의를 이루어야 뭔가를 하기 때문에. 최근 굉장히 유명한 AI 스타트업 중 한 곳에 GPU 서버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이름이 지금 말하신 그 동방박사 3인의 이름이에요. 그렇군요. 발타자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G드래곤 나오는 그 회사입니다. 네. 또 지금 들으면서 요새 또 많이 유행했던 용어가 서지컬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외과 수술적인 프롬프팅, 정확하게 핀포인트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맥락하고도 되게 지금 공명하는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사실 AI 모델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좀 행오버한다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위에서 행오버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돌려놓고 그냥 되겠지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이 친구가 머리가 좋은데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머리가 좋고 일 안 하고 굉장히 뺀질거려서 안 되는데 됐습니다. 뭐 you're absolutely right.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친구니까 얘를 잘 앉혀놓고 이제 너는 ADHD인 거 아니니까 이제 잘 내가 관리하고 애걸복걸하고 달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 이런 걸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코딩은 이제 AI가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매니저가 됐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여기를 두텁게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코딩은 차라리 일사천리고 토큰을 덜 쓴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그냥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하는 너무 대단한 건 아닙니다. 테크 스펙을 뭐 회람시키고 투드도 MD를 회람시켜서 다 상호 동의가 되면은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간다. 그리고 작업도 이제 이거 하나별로 CLI를 킨다. 이제 생각보다 이런 접근을 하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넣으면은 나오겠지에 약간 좀 주술적인 어떤 코딩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이브 코딩과 이제 울트라 띵크 엔지니어링은 다르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요즘 마치 AI 모델을 쓰는 게 한 10명에서 100명 정도 있는 개발 조직을 리딩하는 CTO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한 10명에서 100명 정도 리딩한다는 느낌으로 쓰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가치와 성과를 내고 있고 이미 우리가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조직을 경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영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종합하면 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또 여기서 떠오르는 게 저번에 강규영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워터폴이 오히려 가능해진 시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고, 근데 예전에는 워터폴이 힘들고 지난했는데 지금은 복잡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트레이스업을 하게,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앞단의 그 계획을 충실히 하는 거가 작동하는 거가 아니냐는데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지금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터폴이 잘 안 돌았던 이유가 사실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크고 길었기 때문이고 그 기간 동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래 짰던 계획은 변하기 마름인데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진영님이랑 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듯이 일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건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 문제의 스코업을 안에 이렇게 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지 걔를 머릿속에 잘 넣으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이 다 그거거든요. 그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와 중요한 문제, 에너지가 굉장히 잘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과 그냥 너무 쉽게 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가리시죠. 그리고 나서 그게 다 하나의 완결한 계획표로 나오면 그때 실행에 들어가면 사실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요즘 많이 알려진 뭐 클로드 MD 혹은 뭐 에이전스타 MD 그러니까 그거 마크다운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인스트럭션을 강제하는 것이 좀 유명하죠. 유명한데 예를 들면 이뭐 에이전스타 MD 뭐 어떤 게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돌아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이제 에이전트 MD 스타일이 있고 이걸 제가 언어별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별로 관리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안에 예를 들면은 이제 고랭귀지나 아니면 뭐 러스트 랭귀지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떤 특정 어떤 언어나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케이퍼블한 엔지니어가 작성한 코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잘 나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의 것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럼 결국에 이제 이걸 도와준 친구도 이제 결국 AI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좀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어떤 코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를 바탕으로 너가 이제 교훈을 한번 얻어봐라. 그 다음에 슬랙 스레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만한 발화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면은, 그럼 이 사람은 뭐 이런 어떤 코드 스타일을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런 방어 로직을 작성하는 것 같다. 레슨을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레슨을 뽑고 언어별로 관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코틀린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이제 코틀린.md 뭐 고랭귀지 잘하는 사람은 뭐 고랭귀지.md. 근데 그럼 이 에이전트라는 것도 이 마크다운 파일 같은 것도 뭐 언어별로, 뭐 프레임워크별로, 혹은 특정 태스크별로 사람의 어떤 그 휴리스틱을 잘 디스틸레이션을 해놓고 그 디스틸레이션을 최대한 그 AI 모델이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안에서 그걸 모방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서 좀 사용하는 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전트.md를 이제 그 켄트백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던, 네, 그걸 바탕으로 좀 그 에이전트.md를 이제 저만의 베리에이션을 좀 만들어 좀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 번에 하나의 일을 하고 하나의 일을 한 다음에 이제 회람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에이전트.md 같은 시스템 프롬프트로 관리를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 특정한 파일이 수정이 되었으면은 무조건 그 행위가 돌도록 뭐 룰 베이스를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의 좀 큰 축으로서 이 에이전트.md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 AI 세상에서 굉장히 그 유리한 어떤 언어가 있을 것이고 프레임워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뭐 특정한 AI 모델이 학습이 되는 어떤 코딩 데이터에서 뭐 분포가 많은, 그러니까 레이쇼가 많은 그런 랭귀지가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일단 이런 전제는 당연히 있고, 그러면은 내가 AI가 잘하는 언어, 그러니까 AI가 많이 볼 것 같은 언어를 난 좀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고랭귀지가 들면은 AI한테 뭐 맞을 것 같다라는 말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러스트가 굉장히 AI의 좋은 시너지 언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컴파일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뭐 오류를 뿜어낼 때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고치면 이게 해결될 수 있고, 이거를 충분히 룰 베이스로 친절하게 가이드를 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랭귀지들이 굉장히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 관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랭귀지가 뭐 의미가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컴파일러가 최대한 친절하게 AI한테 컨텍스트를 다시 제시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AI는 어쨌든 굉장히 비결정적인 시스템이니까 뭐 만들다가 실수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실수가 당신 너는 실수를 했고 지금 이건 빨리 고쳐야 된다, 어떤 특정 부분 수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명확한 피드백을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 수습을 못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파이썬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언어입니다, AI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들. 그러면은 이 파이썬은 사실 굉장히 자유분방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런 컴파일러가 있는 것처럼 모사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 AI의 실수를 캐치하고, 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중단하고서라도 이 실수를 고치고 가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타입 체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파이썬 타입 몇 개 있고,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뭐 메이크 파일로 만들어서 특정한 커맨드를 항상 뭐 쉘 스크립트처럼 실행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제 요거를 예를 들면은 클로드 코드의 훅 같은 이제 기능들을 붙여서, 훅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펑션이 호출되었을 때, 예를 들면 에디트 파일이 됐을 때, 뭐 뉴 파일이 됐을 때, 혹은 멀티 에디트이라는 것이 이제 호출이 됐을 때, 그러니까 파일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거죠. 이걸 했을 때 너가 항상 명시적으로 뭐 그 포매터를 돌려라, 링터를 돌려라, 너가 이제 명시적으로 타입 체커로 돌려라. 이 타입 체커도 이제 예를 들면 한 두 개, 세 개를 그냥 같이 앙상블 쓰는 겁니다. 뭐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모든 타입 룰 베이스의 타입 체커들이 에러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럼 너는 이제 이 하나의 태스크를 완전하게 수행한 거야라고 하고, 그 다음 태스크로 가기 전에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했나요? 이제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넘어가도록. 네, 이제 이런 어떤 행위들을 그러니까 막 클로드.md나 에이전트.md에다가 명시를 시키고 이 작업을 굉장히 좀 질이 멸렬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 즈음에서 정성님과 제가 컨텍스트를 한번 압축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 청취자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이해한 바를 한번 말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저는 재미있게 듣긴 했는데, 지금 조금 앞으로 좀 올려주시면은 컴파일러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컴파일러가 빌드할 때 에러가 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행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유의미한 피드백이 오류 메시지 같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LLM한테 주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나 러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환경 세팅할 필요도 없이 그 바이너리 하나로 그냥 싹 묶여가지고 그 실행 화일이 떨어지니까 그걸 깔끔하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파이썬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것처럼 하려고 지금 린터나 뭐 체크나 뭐 그런 것들을 붙은 거죠. 그래서 그 뭐 저희가 방금 한 얘기는 약간 격가진 것 같고 진영님이 딜리버 하시려고 했던 어떤 핵심 메시지는 이 언어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 클로드 코드나 AI에게 다시 되먹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하니스를 잘 까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진행하기 전에 그 정보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를 진행하기 전에도 알아둬야 되고 작성한 뒤에도 이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코드를 작성한 뒤에 체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진영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말 상위로 올라가서 다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것들을 다 테스트하고 구현하고 에러를 고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이 영에 수렴하고 있는 그런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짓들을 더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그 일의 최종 수혜자인 나에게는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라는 그 일관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약간 분기가 타는 게 클로드 훅은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하니스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LLM에게 맡기지 않고 결정론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의 얘기를 좀 더 풀어주시면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특정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내가 하도록 강제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게 비결정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아까 뭐 조직 얘기도 했는데 어르고 달래는 것처럼 이걸 해주세요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무조건 이거를 하도록 만드는 규정을 세팅해 버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런 외부적인 그러니까 어떤 특정 펑션이 호출이 되었을 때 이런 명령을 실행하도록 한다라는 어떤 룰 베이스도 굉장히 잘 엮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근데 너무 룰 베이스만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얘가 자기 작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뭐 사람한테 어떤 특정 규칙을 너무 많이 부여하면은 자기 일을 못하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훅이 특정 이벤트의 시스템이 트리거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포스트 툴 유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라이트를 하거나 그러니까 파일을 쓰는 거죠. 에디트를 하거나 파일 수정하는 거죠. 멀티 에디트 그러니까 복수개 3개 이상 2개 이상의 줄을 동시에 수정하는 것 이게 있으면은 이 특정 쉘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라는 거고 프리 유스도 있어요. 요건 이제 리뷰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난 이런 작업을 할 거라고 사실 띵킹을 하면 명시적으로 그 내부 사고 과정이 나오는데 그 사고 과정을 예를 들면은 이건마저도 이제 리뷰를 맡겨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올바른 그 리즈닝 패스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 중간에 빨리 개입을 해서 다른 패스로 바꿔줘. 네,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저는 주로 포스트 툴 유스 이제 이런 포맷 체커 이걸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얽혀있는 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다시 LLM이 작동하거나 다른 뭔가가 작동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 예, 맞습니다. 쉘 스크립트에 아웃풋이 나오면 이 아웃풋을 항상 되먹임을 시켜서 뭐 내가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거는 해결하고 가야겠네라고 이제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아까 진영님 말씀 주신 거에 좀 저 유즈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그걸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LLM이 잘하는 언어가 좀 한정적입니다. 못한 언어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코드를 잘 쓰느냐 써진 코드가 잘 동작하느냐. 근데 첫 번째도 문제고 두 번째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잘하는 건 파이썬을 잘 쓰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 잘 써진 코드 동작하는 것들은 좀 컴파일러 힌트가 많고 타입이 정적인 언어가 훨씬 후자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약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제품의 화면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워크플로우를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코드로 하기 다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GUI 도구로 엠파렌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만드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블록스로 게임을 한다고 하면 로블록스가 아니라 스크래치죠.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런 것처럼 이런 워크플로우 도구가 코드보다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이 워크플로우도 자연으로 만들겠다. 뭐 제피어 이런 데도 있는 기능이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AI가 잘 쓰는 그러니까 파이썬이 아닙니다. 근데 파이썬 라이크한 DSL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만들고 거기에 또 러스트로 되어 있는 컴파일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러스트로 되어 있는 컴파일러가 파이썬 언어를 해석해서 저희 워크플로우 엔진인 거긴 또 코틀린이에요. 코틀린 엔진 사용한 DSL을 만들고 이걸 또 학습하는 강화 학습으로 이 러스트로 하는 컴파일러가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이 생긴 워크플로우 전용 언어를 저희 모델 학습도 하고 모델의 강화 학습을 컴파일러랑 요 도구 러스트가 도와줘서
결국 에이전트 엄청 잘 만드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별로 없어도.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엔지니어링의 기반이 아까 사실 진영님 말씀해주신 LMM의 그 한계랑 장점에 좀 기인하고 있어요. 그 아까 좀 전에 그러니까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여준 거가 만드신 DSL의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DSL은 사실 뭐 화면도 잘 그려야 되고 실제 이거를 실행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런 에이전트를 한 몇천 개, 만 개 정도 운영하는데 만 개의 서버를 띄거나 만 개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DSL이 그냥 DB에 들어가 있고 실행되는 시점에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파이썬으로 할 수도 없고요. 뭐 이런 다이어그램류가 아까도 스크래치 예를 들으셨지만 좀 뭘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화면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추상화시켜서 압축해 놓은 다이어그램인 거죠. DSL의 생성은 다 자연어로 하고 그 수정은 DSL로 하되 그 중간 과정의 컴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러스트나 코틀린이나 이런 언어가 쓰이는 거죠. 매우 난이도가 높은 내용일 수 있지만 재밌습니다. 네. 다시 진영님 받아서 훅 다음으로 가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지금 뭐 고석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워크프로들 같은 것도 이게 어쩌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휴리스틱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저 아까 소개해주신 스와프 엔지니어링도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한 2명, 3명 정도 이제 안에 사내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을 CLI 도구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호출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쉘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이제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내가 에이전트를 좀 잘 만들게 할 수 있을까? 호출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제 요즘엔 뭐 MCP 같은 형태의 표준화된 규격으로 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붙이기가 쉽습니다, 에이전트를. 그래서 이제 뭐 에이전트의 약간 연동 방법인 거죠, MCP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뭐 MCP도 몇 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뭐 하나는 이제 뭐 ZenMCP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요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거를 내가 중간중간마다 뭐 피드백을 주고 리뷰를 하도록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호출할 것인가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호출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시키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너는 무조건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뭐 이건 있었던 얘기 중 하나인데, 뭐냐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좀 일본 브랜치도 있고 뭐 이제 동남아 쪽 그런 브랜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사내에 예를 들면 뭐 일본어나 특정 굉장히 현지의 좀 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저도 커뮤니케이션을 뭐 이제 현지 담당자랑 좀 고객사랑 할 때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고객사들과 대화를 할 때 뭐 제가 직접 뭐 이메일을 발송을 하거나 뭐 전송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도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뭐 제미나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전에 어떤 오기가 좀 드냐면, 그러면 내가 저 옆에 있는 그 언어 전공자들보다 더 잘하고 싶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언어 전공자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AI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가 지금 또한 트랜슬레이션 아웃풋을 만들었는데, 그럼 트랜슬레이션 아웃풋을 가지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전달해보니까 자연스럽지 않고 현지인이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해라고 억지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가란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최소합니다 하면서 어떤 특정한 이그젬플과 예시를 주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아 비판을 좀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 2번, 3번 반복해서 나온 어떤 아웃풋이 이제 뭐 옆에 있는 어떤 그런 언어 전공자들을 봤을 때, 이게 실제로 현지인이 썼다고 해도 이제 무방할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롤플레잉이라고 하죠. 롤플레잉을 굉장히 잘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모델과 어떤 롤플레잉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동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해놓은 어떤 오픈소스 중 하나가 이제 뭐 ZenMCP, 뭐 SerenMCP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만 사용해서는 뭐 안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직접 뭐 에이전트 꾸려가지고 뭐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모델과
어떤 롤플레잉을 시켜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코드 리뷰라고 하면 최대한 비판을 해라. 너가 의심이 하나 없을 때까지 끝까지 비판을 쭉 이어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스탠스를 강제시키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최대한 이 AI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단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영님이 이 코딩의 그 어떤 한정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플로이들을 직원들을 지금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업무 잡 디스크립션을 설정해서 코딩에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같이 들립니다. 네, 뭐 잡 디스크립션이기도 하고 때론 이게 뭐 스탠스이래요. 그러니까 리뷰어인데 너는 굉장히 이제 그 까내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이제 물어뜯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스탠스를 잘 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 그러면 이런 거가 실행되는 것도 결정적으로 트리거되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트리거를 하면 괜찮냐면 이런 서브 태스크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트리거 시킬 수도 있고 뭐 전체 태스크를 끝났을 때 시킬 수도 있고 그럼 결국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이게 하나가 PR이라고 한다면 PR의 diff 사이즈 코드의 어떤 변경 사이즈를 보고 예를 들면은 뭐 요게 100주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이걸 트리거 시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좋으네요. 그러니까 약간 결정적으로 지표가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트리거 되게 하고 앙상블을 쓰고 계속 맥락에서 모델들의 앙상블을 쓰는 거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거의 이제 가정은 같은 모델에서 다른 생성을 하더라도 다른 의견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모델이 그러니까 각각의 뭐 제미나이, 클로드, 챗GPT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성질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모델은 강점이 있고 어떤 모델은 다른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모델을 애니메이션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합평회를 진행을 하고서는 모든 일이 되게 하니까 토큰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네. 네, 맞습니다. 합평회를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이 뭐 페이퍼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정보 올림피아드에 네, 이거 좀 유명했던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2.0 가지고 IMO를 예를 들면 5점에서 100점을 만들었다라는 페이퍼로 굉장히 유명했던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 저희 리서치 때문에 굉장히 친한 이제 외부 디자이너 분이에요. 디자이너 이분도 굉장히 AI를 잘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의 클로드 코드 서브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똑같이 요거를 리프로듀스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한 그 리서치 페이퍼처럼 이제 작성을 하셔가지고 회람을 한번 저희들랑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개 링크라서 제가 가져왔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래 원본의 논문 페이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하신 말한 바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처음에 이제 솔루션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이 들어와서 이제 임프루먼트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주면은 얘가 안 되었던 쪽이 이제 셀프 임프루먼트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뭐 이제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건데 이 베리피케이션은 굉장히 결정적이어야 돼요. 저는 이 결정적인 베리피케이션은 사실 테스트 코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라고 한다는 거는 진짜 이게 뭐 유닛이든 뭐 E2이든 그냥 플랜별로 있었던 어떤 태스크를 가장 잘 성공했다라고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definition of done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죠. 최대한 많이 이제 유의미하게 만들고, 그럼 이 베리피케이션의 도구로서는 계속 그 테스트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실패를 하는가, 성공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너가 셀프 임프루먼트를 했을 때 테스트는 성공을 하는데 뭐 요걸 테스트를 잘 사용했을 때까지의 뭐 예를 들면 시간 복잡도를 너가 체크를 해봐라. 이런 방식을 예를 들면 한 3번 정도를 그냥 돌릴 수 있죠. 보통 이렇게 그 돌아가는 뭐 프레임워크들을 예를 들면 구현하다 보면은 이제 뭐 특정 이거를 뭐 스트레스홀드를 넘어가면은 뭐 종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횟수 자체를 그냥 강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토큰 리밋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텝 1에서 3을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횟수 제한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스텝 1, 2, 3를 반복을 하고 예를 들면은 특정 버그가 있으면은 이 버그를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예를 들면은 리포트를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지금 이거 동작을 하긴 하는데 뭐 전체 맥락을 같이 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 안 쓰이는 코드거나 요거는 이제 좀 오동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외부의 어떤 감사를 좀 두는 것도 결국에는 다른 모델이어야 되고, 네. 이런 어떤 코렉션을 반복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건데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방식에서 기본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방법을 내가 이제 서브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는 프로블럼을 보고 픽서도 인프루브 리뷰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페르소나를 주고 어떤 특정한 도구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 비헤이비어 케이스를 이제 유형화를 시켜놓고 이 유형화를 이제 스텝이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 반드시 실행되도록
결정적으로 만드는 것, 네, 이런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뭐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코덱스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구현을 해놓고 이제 이걸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성과가 좋더라라는 것들을 좀 경험적으로 저는 좀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이제 5억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유의미하게 쓰셨던 거고 일종의 뉴로 심볼릭 접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냥 신경망도 쓰고 이제 심볼릭한 접근도 같이 하고 해서 두 개를 화해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여기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제 요거를 한 지난번에 클로드 코드 행사가 있었을 때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이 위에 번쩍 뜨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고 한번 요거를 좀 잘 접목을 하면은 유의미해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결국에는 요게 토큰 버젯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이제 저는 최근에 클로드 코드가 그 뭐 성능이 낮아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클로드 코드를 원툴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코딩 시에라 에이전트를 좀 여러 개를 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덱스 시에라랑 클로드 코드랑 뭐 제미나이 시에라를 세 개를 이제 같이 한 화면에다가 뭐 같이 띄워놓고 활용을 뭐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조금 뭐 예를 들면은 좀 성능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그냥 파일 에디트 기능으로만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딩 에이전트의 이런 결정론적인 어떤 룰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클로드 코드인가? 예를 들면 너는 주어진 그냥 파일 에디트만 해라. 그리고 뭐 코덱스나 아니면 제미나 해가지고는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좀 유의미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큰의 비용은 비싸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계속 비싸진 거에 내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좀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좋은 모델들한테는 너는 이제 그냥 파일 에디트는 잘할 것 같으니까 너는 파일 에디트를 해라. 그러니까 주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니어 너는 파일 에디트를 하고 이제 저 시니어들이 디스커션 한 것들을 갖다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보고 너가 만든 거를 가지고 너는 다시 그 내용을 나는 저 시니어들한테 전달하겠다. 저 탑너치 모델한테 내가 전달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사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우팅이군요, 일종의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진짜 5억치를 사용하는 만큼의 성능을 예를 들면 500만 원으로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토큰 사용량은 여전히 높을 겁니다. 약간 사담을 얘기하자면 사실 제가 진영님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 때는 막 예전에 설리번 프로젝트도 하시고 뭐 그다음에 군대에서 사지방에서도 막 코딩을 열심히 하시고 어떤 욕구가 있는 그 향상심이 굉장하신 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또 성향이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이 극한으로 사용하시는 맥락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의 동기가 있어야지 이런 일들이 또 실제로 가능한 모델로부터 이끌어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다시 받게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결국 사람이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중간 과정은 이제 많이 부스트를 붙일 수 있는데 결국에 어떤 거를 내가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거를 내가 끝을 맺을 거냐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한 고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 대표님이 저번에도 언급 주셨는데 지금 근무를 약간 외국에 가서도 하실 때도 있고 약간 탄력적으로 하시는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신 진영님도 사실 뭐 거의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타입이고요. 사실 저는 관심사가 두 개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회사를 좀 운영할 때 AI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한의 컨텍스트를 모두가 알 수 있게. 사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의 주업인데 사실 사이오닉은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의 AX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설득할 때 왜 회사가 AX를 해야 되나라고 하면 뭐 DX, AX죠. 두 가지밖에 좀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하나는 경영진께서 회사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DX나 AX가 이루어지게 되면 회사가 10배나 100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준비된 팀은 지금 저희가 언급한 AI 생성형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레거시 기업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조직의 구조, 일하는 방식 자체를 다 바꿔 시작할 수 있는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뭐 AI 솔루션 만드는 거 중요한데 회사 자체가 AI로 100배 성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먼저 만들고 그 구조를 좀 더 어떻게 나눠야겠다.
전파해야겠다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회사의 미래라든지 뭐 노동의 미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를 얘기하면 이거는 너무 빠른 얘기 아니니? 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방금 이제 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라는 요 도구 자체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그 가능성을 보고 그거의 본질은 이 컴퓨테이션의 양을 더 많이 쓰는 거야. 토큰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일단 최고의 지표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깨닫고 미래 회사가 먼저 되는 곳들이 저는 심심치 않게 보여요. 사이오닉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면 그것들이 이제 어떤 대기업의 단위 조직에 전파될 수도 있고, 혹은 저는 그 기존의 기업들이 트랜스폼 하는 것보다 이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회사가 되고 그들이 새로운 경제 주체가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미래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리퀘스트 포 스타트업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0번대로 돼 있던 게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딱 그거였어요. 기존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직이 나와서 AI로 기존의 모든 산업을 부시는 소수의 회사를 지원하겠다. 이게 최근에 YC에 투자하고 싶다고 내놓은 콜포 스타트업의 1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앞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사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관여자기 때문에 저희가 컨텍스트를 많이 생략해도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이 맥락을 공유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가 쟤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냐라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메시지를 좀 남겨보자면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인데요. 두 분, 기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두 분 대표님께 공통 질문으로 드리자면, 저번에 정성님이 새로운 그 인재와의 계약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몇 번 전에 에피소드. 이제 다르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근데 저번에 석현 대표님도 이렇게 인재들에게 상방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건 이제 저희 톡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오늘 재미있게 발표해 주신 진영님 같은 분들처럼 10x, 100x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실 거에 대한 그런 생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영님 같은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심지어 근무의 형태, 근무의 시간, 방식 모든 것들을 다 상방을 열어놨습니다. 단순히 뭐 보상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라. 근데 우리는 그걸 지원할 거고, 여기에 대한 것들의 상방을 정말 열어놓는 거죠. 저는 이분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일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다른 법인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몰라요. 내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기여를 하면은 상관없다. 사실 고 대표님이 사석에서 진영님을 빗대어서 AI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진영님 같은 근무 형태나 이런 성과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게 전통적인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근무 형태거든요. 누구는 야 출퇴근 시간 안 지키는 게 말이 돼? 누구는 넌 어디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돼 회사원인데? 뭐 이러한 형태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성과를 규정짓는 압도적인 어떤 팩터가 있다면 그거는 AI의 잠재력을 무한히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능력, 리딩 능력. 저는 고 대표님이 지난번에 그 정의해 주신 거를 저희 노동의 미래 편에서 써먹었는데, 예전에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거는 곱셈의 팩터가 아닌 것 같다.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과는 AI 곱하기 능력 가로 닫고 더하기 태도가 성과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그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진영님이 프라이어로,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아까 매니페스토 등에서 이 바닥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해서 그걸 압축해서 생각을 가지고서는, 논리를 가지고선 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큰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약간 어그로 끌듯이 5억 원이 탕진된 것이 아니라 이제 유의미한 실험들의 포인트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게 지금 2025년 현재의 AI 바닥의 인재상이 오늘의 모습을 좀 되게 단면을 보여주셨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이오닉에서 가능했다.
대표님의 마인드가 또 달랐던 거죠. 맞아요. 저희 사실 뭐 사이오닉에서 협찬받은 건 전혀 없고 진짜 예, 정말 거기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두 분 모신 거고요. 저 그래도 이제 조금 질문 한두 개만 더 해보고 싶은데 예, 이미 고 대표님이나 아니면 진영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러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3년 후의 미래, 1년 후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와 있단 말이죠. 이미 진행 중인 거죠, 현재. 그런데 밖에서 사실 조금 심하게 요약하면 98%에 해당하는 다른 분들은 사실 이러한 어떤 방법론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거의 모르고 계신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 갭이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저희 뭐 주니어, 시니어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진영님이나 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10년의 IT 사이클에서 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부여받으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급작스럽게 이 AI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분들이 이 툴에 대한 어떤 그 능숙도, 프로피션시를 넓히고 이 툴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본인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좀 오픈엔드 질문이긴 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기대하고 있는 대답의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고 대표님과 진영님한테 각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AI의 사용보다는 최대한 많은 것들이 회사는 디지털화가 돼야 됩니다. 모든 회의, 모든 논의가 문서화 디지털화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서 AI를 넣기만 하면 그게 그대로 성과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정말 어려울 거고요. 사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하려고 회사를 만들었고 근데 그 작업들을 이제 노하우를 계속 다른 회사에 전파하고 있는데 뭐 저희 주업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작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다. 사실 이게 AI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면서 우리 스케일업 하는 거죠. 한 명이 하던 일 1000명이 해도 로스가 없게 만드는 거.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뭐 거기에는 문서와 도구의 사용, 조직의 구조, 뭐 배포나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엔지니어링도 포함되고요. 뭐 이게 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얼마나 디지털적으로 일을 하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만들 때 일단 1000명의 엔지니어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작했어요. 근데 2명, 3명의 스타트업에서 그리고 그게 실제 저희의 지금 밑바탕이 되고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게 먼저 선행될 거고 뭐 흔히 말하는 DX, 회사 자체 선진화가 가장 먼저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볼 때 이런 큰 물결이 있을 때 기존의 모든 회사가 적응하고 따라온 경우는 역사상으로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는 한 10%, 5%의 일부만 여기에 순응을 하고 혹은 따라가면서 갔고 한 90%, 95% 항상 어떻게 보면 뭐 선택압으로 좀 도태가 되거나 멸종한 거죠. 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일부만 살아남을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전 세대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얘기인데 그 이전 세대에 남을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한 거를 다 내려놓고 언러닝하고 새로 따라가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거를 시인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거를 다 받아들여 해야 된다는 거를 너무 강하게 느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회사는 사라질 거고 이거 사실 이건 모두 반복됐습니다. 역사상으로도 반복됐고 생태계에도 반복되고 회사도 반복됐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것부터 하시라. 여태까지는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에 순응해야 된다. 물살을 따라가야 된다. 매우 단절적인 변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조직에 대한 얘기를 아마 석현 대표님이 많이 하신 것 같고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약간 못할 것과 내가 하던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배리어를 좀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나는 A라는 직구이니까 B의 일은 뭐 못할 것이다. 혹은 내가 뭐 하선 안 된다. 혹은 뭐 커리어상 이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어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의미한 일을 하나 하는 거고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해봤지만 내 옆에 AI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지금 내가 판단이 든다면 그럼 처음이지만 내가 그냥 바로 해봐서 내가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어떤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난 이것만 해야지. 예를 들면 저는 뭐 제가 이번 주에 프론트엔드 저 회사 산의 프론트엔드에 5개의 컴퓨터 넣었는데 뭐 저는 제가 프론트엔드를 원래 뭐 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전 내가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이 제품에 이제 버그가 있으면 이거를 뭐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떤
티켓으로 들어가서 누군가가 이제 요거를 뭐 정해진 어떤 뭐 스프린트에 잡아서 일을 하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가 좀 불편한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PR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이런 버거가 있고 이렇게 해결을 하니까 그게 된다더라라고 먼저 선뜻이나 제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발적인 이제 얘기를 지금은 했지만 꼭 이 개발이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최근에 저희 회사에 이제 그 CPO 분한테 제가 클로드 코드를 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루 정도. 서버 개발자분이 예를 들면 휴가를 가거나 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분이 그냥 이제 작업을 해서 막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직에서 그런 거 서포트가 된다면 사실 비개발자도 예를 들면은 뭔가 작업을 해서 기능이나 이런 거 사실 넣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라이브까지 간다 하는 거는 뭐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내가 이거에 대한 개념 검증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군의 제한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고 있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많이 장려해야 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언러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먼저 와 있다고 느껴지는 회사 사이오닉에 그리고 가장 미래를 견인하고 계시는 박진영 엔지니어님 모시고 저희가 어떻게 이 클로드 코드나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극강화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거 약간 농담인데 이게 사이오닉 스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거? 아, 네. 저희 제품 이름이 스톰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AI로 하려고 했던 게 AI의 가장 큰 문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 하이템플러가 스톰을 쓰면 할루시네이션이 닿자마자 사라집니다. 아,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거군요. 그런 어떤 폭풍의 전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또 주말 아침 소중한 시간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